아무도 아픈 백만장자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간병인과 그녀의 아이들이 그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김민주는 38세의 그의 삶이 두 동강 났다. 사고 전에는 잃는다는 것을 모르는 남자였다. 서울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한 곳의 사장이자 한 통의 전화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익숙했으며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처음 보는 사람도 신뢰하게 만드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녔다. 그는 강남에 위치한 거대한 집에서 살았다.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과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정원이 있었다.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파티, 끊임없는 출장, 그리고 마지막 1분까지 꽉 찬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멈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투자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금요일 밤이었다. 김민주는 술을 몇 잔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를 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취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중에 수천 번도 더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운전 중 전화가 걸려왔다. 여동생 김유진이었다.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민주는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한순간 트럭의 불빛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타이어는 반응하지 않았다. 충격은 건조하고 잔혹했다. 찌그러지는 금속 소리는 현장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왜 다리에 감각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긴장한 의사들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몇 주간은 수술, 고통, 그리고 바위처럼 쏟아지는 소식들의 연속이었다. 척수 손상, 회복 불가능한 손상, 다시 걸을 확률은 극히 낮다는 이야기였다. 김민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지 않았다. 그저 병원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군가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날 밤 떠났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휠체어는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집 서재에서 회사를 통제하려 했지만 그의 성격은 변했다. 그는 참을성이 없어지고 폭발적으로 변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커피가 충분히 뜨겁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다. 운전사가 5분 늦으면 해고했다. 가족이 고용한 간병인들은 며칠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일부는 울면서 떠났고 다른 일부는 첫 근무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김민주는 도움을 거부했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으며 서재 문을 몇 시간 동안 닫아 걸었다. 그의 옛 친구들도 방문을 멈췄다. 처음에는 매주 왔지만 그 다음에는 매달, 그러다 아예 오지 않았다. 집에서의 모임은 끝났고 정원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아무도 그것을 즐기지 않았다. 김유진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민주는 충돌 직전 받았던 그 전화 때문에 그녀를 말없이 비난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만으로도 그녀는 이해했다. 회사는 그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여전히 주인이었지만 그는 회복하는 동안 돕겠다고 자원한 처남 이준호에게 많은 결정을 위임했다. 김민주는 논쟁할 에너지가 없어 받아들였다. 매일이 전날과 같았다. 깨어나 천장을 보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듣고 어디로 향할지 모를 분노를 느끼는 것. 옷을 입고 움직이고 정원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사소한 일조차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는 혐오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혐오했다. 물리치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의사들은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비꼬는 말로 응수하며 세션을 일찍 떠났다. 점차 그는 시도를 멈췄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전에는 사업 인터뷰를 위해 그를 찾던 언론은 이제 마비된 기업가에 대한 짧은 기사를 실었다. 어떤 이들은 비극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교훈이라고 했다. 김민주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하던 집안 헬스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거울을 치우게 했다. 밤은 더욱 나빴다. 침묵은 무거워졌고 충돌의 기억이 강하게 되살아났다. 트럭 소리, 충격, 휘발유 냄새.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땀에 젖어 깨어났지만 다음 날에는 아무도 필요 없는 강한 남자의 가면을 다시 썼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성격은 최악의 적이 되었다. 직원들은 그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아무도 김민준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지 몰랐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사소한 일에 갑자기 폭발할 수 있었다. 거대한 집은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마치 벽들이
그가 한때 있었던 모습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고 후 2년이 지나자 김민주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초대를 거절하고 전화를 무시했으며 잿빛 일상에 갇혀 살았다. 돈은 넘쳐났지만 아무것도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은 자존심이었다. 아무도 그가 약한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 연민도 원치 않았다. 부서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휠체어보다 외로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동네 아이들이 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 것을 보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는 커튼을 닫고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김민주는 자신의 집 안에 갇혀 온전한 재산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곧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날 아침 김민준의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마지막 간병인이 그가 액자를 옮겼다고 소리친 후 울면서 떠난 지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이었다. 김유진은 절망했다. 여러 기관에 전화했지만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강남 주소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이를 거절했다. 참을 수 없는 남자의 악명은 이미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다. 한편 서울의 훨씬 더 소박한 반대편 동네에서는 박수진이 깨진 거울 앞에서 딸 박소미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30세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숨길 수 없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아들 박하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진은 휴대폰을 5번째로 확인했다. 간병인 일자리에 큰 기대 없이 지원서를 보냈던 터였다. 그녀는 시간제 간병인으로 일했고 일이 생기면 집 청소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남편 이강우가 2년 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이후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 병원비, 월세, 아이들 학비. 그날 아침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에이전시에서는 일이 힘들고 환자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많은 사람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여는 박수진이 한 달 내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하고 이웃 김순자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긴 후 그녀는 받은 주소로 버스를 탔다. 김민준의 거대한 집 앞에 내렸을 때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높은 대문, 완벽한 정원, 위압적인 현대식 외관.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고쳐 입고 초인종을 눌렀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바닥은 너무 빛나서 박수진은 낡은 신발로 더럽힐까봐 두려웠다. 김유진이 거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제 오빠는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만약 당신이 머물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박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김민준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서재로 들어갔을 때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휠체어는 창문 앞에 있었고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김유진이 그녀의 이름을 알리고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싶지 않은 듯 거의 즉시 나갔다. 김민준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나 버티다 도망칠 생각이냐고 물었다. 박수진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김민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첫날에는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그는 차가운 어조로 자신은 연민이나 조언이 필요 없고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은 지시를 따르기 위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은 논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 다가가 그의 일상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민준은 그녀가 동정적인 말을 하려 하지 않는 것에 놀라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그 시간에 보통 회사 서류를 검토하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서 있을 뿐 갈지 말지 몰랐다. 결국 어질러진 책상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준은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실수라도 할까봐 트집 잡을 준비를 했다. 그녀가 서류철을 옮기자 그는 목소리를 높여 허락 없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즉시 멈추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 대답에 그는 다소 당황했다. 두려움 없이. 그렇다고 도전적으로도 아닌 방식으로 응대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첫 번째 충돌은 불가피했다. 점심시간에 박수진은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김민주는 겨우 한 입 먹고는 차갑다고 말했다. 그녀는 접시를 만져보니 뜨거운 것을 알았다. 논쟁하지 않고 다시 주방으로 가져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가져왔다. 김민주는 그녀가 불평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마치 어떤 말이라도 싸움을 촉발할 수 있을 것처럼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오후에 박수진은 그가 테라스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그를 단단히 지지했다. 김민주는 균형을 잃는 느낌에 짜증을 냈고 그녀에게 놓으라고 요구했다. 박수진은 그가 안정될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던 다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라움이었다. 아무도 그렇게 떨림 없이 그를 지지해준 적이 없었다. 밤이 되자 김유진이 돌아와 오빠에게 세간병인이 어땠는지 물었다. 김민주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박수진이 다음날 8시에 돌아오겠다고 인사했을 때 그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작은 차이를 김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밖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박수진은 하루의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쉽지 않았다. 김민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지만 테라스에서 그를 도울 때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고 좌절감이었다.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박수진은 아이들과 약속된 급여를 생각했다. 이강우와 삶이 예고 없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첫 번째 소리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한편 거대한 집에서 김민주는 그녀가 나갔던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왜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설교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그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며칠 안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떠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집을 채운 침묵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아마도 누군가 그의 진짜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수진이 김민준의 집에서 보낸 첫 며칠은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정시에 도착했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은 수첩에 시간, 약, 그리고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다. 그녀가 서재에 들어설 때면 김민주는 이미 깨어 있었다. 때로는 그녀를 보지 못하는 척했고 때로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돌아오지 말라고 할 이유를 찾는 듯했다. 아침부터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수진이 커튼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면 그는 눈부시다고 짜증을 냈다. 닫아두면 왜 집이 동굴 같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휠체어 등받이 쿠션을 정리해 그의 허리 통증을 덜어주려 하자 김민주는 자신을 장애인처럼 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멈춰서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그 말은 반복되는 상투적인 말이 되었다. 모두 그렇게 말해요. 모두 남겠다고 약속해요. 모두 떠나요. 박수진은 얽히지 않고 들었다. 긴 말로 대답하는 대신 행동에 집중했다. 그가 좋아하는 대로 진하고 설탕 없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각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빨리 배웠다. 어질러져 보였지만 그만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김민준이 아무 말 없이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잠시 밖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 그는 구경거리처럼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박수진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저 맑은 공기가 가끔 머리 아픈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김민주는 그녀를 보지 않고 동의했다. 이동은 불편했다. 김민주는 문 하나를 넘는데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했다. 휠체어 바퀴 하나가 문틀에 걸리자 그는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박수진은 침착하게 휠체어 바퀴를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정원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들렸다. 박수진은 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근처 벤치에 앉았다. 김민주는 옆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고백을 이끌어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며칠 전 몇몇 간병인들은 그의 감정에 대해 말하게 하려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즉시 그들을 침묵시켰다. 박수진과는 달랐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있었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택배로 도착한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박수진은 김민준이 특정 숫자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물었다. 김민준은 폭발했다. 그녀에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녀의 일은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크게 나왔다. 박수진은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지만 울거나 다투지 않았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민준은 휠체어를 돌려 그녀에게 등을 보였다. 그날 모든 것이 거의 끝날 뻔했다. 저녁이 되자 김유진이 전화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다. 김민준은 늘 그렇듯이 똑같다고 대답했다. 김유진이 박수진에 대해 묻자 그는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박수진은 거의 돌아오지 않을 뻔했다. 집에서 박하준의 숙제를 돕고 박소미가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김민준의 고함 소리와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다. 더 가벼운 다른 일을 찾아볼까 생각했지만 이어서 첫 주급봉투를 열어보고는 포기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김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오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잠시 변했다. 그날 아침 작은 진전을 알리는 일이 일어났다. 김민준이 낮은 선반에 있는 책에 손을 뻗으려 했다. 휠체어는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는 너무 몸을 뻗어 균형을 잃었다. 박수진은 빠르게 반응하여 그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았다. 몇 초 동안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다. 김민준은 노력보다는 분노 때문에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가 조심하세요 또는 제가 말했잖아요 와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박수진은 휠체어를 다시 정돈하고 아무 말 없이 책을 건네주었다. 그 침묵은 달랐다.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의 한계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거의 일상에 의해 강요된 대화였다. 김민준은 그녀 또래의 여자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물었다. 박수진은 아이 둘이 있고 갚아야 할 것이 많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궁금해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이 일찍 퇴근하는 물리치료사를 기다리던 중 박수진은 전에 아이들이 잠시도 앉아있게 하지 않던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민준은 적어도 그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화내는 것보다 더 슬프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다. 박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곁에 머물렀다. 물리치료사가 도착했고 김민준은 늘 그랬듯이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그저 10분만 시도해보자고. 그 후에 멈추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김민준은 주저했지만 동의했다. 그 10분은 긴장되었다. 모든 움직임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세션이 끝났을 때 그는 치료사가 일찍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였지만 실제였다. 그날 밤 박수진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김민준은 그녀가 나가기 전에 그녀를 불렀다. 그는 다음 날 몇 시에 돌아올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8시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함에 대한 사과도 개선의 약속도 아니었지만 거부도 아니었다. 동거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김민준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들도 있었고 박수진이 어떤 김민준을 만나게 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도착하는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긴장된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신뢰도, 우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분노가 아니게 된 작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둘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그 공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수진이 최지혜를 처음 본 것은 어느 날 오후 집이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을 때였다. 김민준은 오전 내내 계약서를 검토하며 여러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박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던 중 대리석 바닥을 가로지르는 단호한 하이힐 소리를 들었다. 김유진이 아니었다. 그 발걸음에는 자신감과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최지혜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서재 문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으며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박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없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김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어조는 달콤하고 거의 과장되게 변했다. 그는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마지막 재무제표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김민주는 짧은 문장으로 대답했다. 박수진은 최지혜가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자세가 더욱 뻣뻣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지혜는 사고 이후 회사에서 그녀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다. 그저 돕는다고 말했지만 집안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 그녀의 존재는 끊이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팔에 끼고 있었다. 허락 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긴급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기 전에 몇몇 숫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특정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물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최지혜는 준비된 듯한 전문적인 설명으로 빠르게 대답했다. 서류를 정리하던 박수진은 김민준이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침착하게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최지혜의 미소가 아주 잠시 굳어졌다. 시간이 없다고 파트너들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결국 펜을 책상에 내려놓고 나중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뒤따르는 침묵은 불편했다. 최지혜는 박수진에게 시선을 돌리며 누구냐고 물었다. 김민주는 새 간병인이라고 대답했다. 최지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이전 간병인들보다 오래 버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하러 온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최지혜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 집에서는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김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가족을 신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직원들은 오고 가지만 피는 피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지는 이해했다. 최지혜가 떠나자 강한 향수 냄새와 함께 통제하려는 듯한 느낌이 공기 중에 남았다. 김민주는 몇 분 동안 침묵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정리해 줄지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그냥 두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오후 그가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동안 김민주는 최지혜가 사고 이후 모든 것에 늘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이준호와 그녀가 없었다면 회사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아닌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최지혜는 더욱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서류를 검토하고 마치 자신의 사무실인 양서재에서 전화를 걸었다. 때로는 박수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때로는 김민준의 간병과는 상관없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참석하지 말아야 할 회의에 커피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식이었다. 박수진은 불평하지 않고 따랐지만 이상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김민준이 서류를 보자고 했을 때 최지혜가 급히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 또 한 번은 복도에서 최지혜와 이준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들었다. 그들은 마감일, 송금, 그리고 김민준이 특정 거래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주는 오랜 사업 파트너와 통화했다. 파트너는 왜 중요한 이메일에 직접 응답하지 않는지 물었다. 김민주는 늘 연락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받은 편지함을 살펴보니 보지 못한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는 이준호에게 전화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준호는 스트레스를 피하게 하려고 필터링했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다. 박수진은 침묵하며 지켜보았지만 모든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지혜는 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지혜가 김민준의 재활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물리치료사와의 회의에서 그녀는 어쩌면 결과가 없을 일에 돈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수진은 그 말이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최지혜가 떠난 후 김민주는 몇 시간 동안 침묵했다. 결국 그는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소용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그것이 그의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결정인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질문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다음 며칠은 더욱 긴장되었다. 최지혜는 박수진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유진에게 박수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김유진은 박수진을 변호했지만 의심은 심어졌다. 어느 날 아침 박수진이 김민준의 컴퓨터에서 디지털 파일을 정리하던 중
최근 재무제표가 담긴 폴더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의 돈 이동을 알아차렸는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금액이 높았다. 바로 그 순간 최지혜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 화면을 보고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세게 닫고 박수진에게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재 반대편에 있던 김민주는 그 장면을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즉시 최지혜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최지혜는 간병인이 개인정보를 침범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수진은 그가 요청한 대로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김민주는 그날은 컴퓨터를 그냥 두라고 요청했다. 최지혜는 화가 나서 떠났다. 둘만 남았을 때 김민주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박수진은 잠시 주저했지만 솔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수상하게 느껴지는 송금과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주는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항상 그녀에게 향했던 시선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석양이 정원해지는 동안 그들 사이뿐만 아니라 김민준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말했던 가족을 보는 방식에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박수진이 컴퓨터에서 그 이상한 움직임을 본 순간부터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회계사도 재정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수년 동안 집안의 모든 돈을 관리해왔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를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말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면 자신의 일이 아닌 일에 끼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김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은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의심의 얼굴이었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다음날 그녀는 집으로 왔을 때 분위기가 더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민주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집중력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라고 요청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비꼬는 말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알아차린 것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송금이 자주 같은 계좌로 나가고 명목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운영비, 외부 자문료, 긴급 결제 등이었지만 금액이 높고 반복되었다.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사고 전에는 그런 계좌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누구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그녀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그것을 보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폴더를 열었을 때 아무도 갑자기 닫지 않았다. 김민주는 파일 하나하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침묵은 너무 강렬해서 마우스 클릭 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몇 분 후 그는 전화기를 들고 이준호에게 전화했다. 그날 오후에 모든 상세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몇 주 전과는 달랐다. 박수진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마치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된 듯했다. 이준호가 도착하기 전에 최지혜가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늘 그랬던 자신감으로 들어왔다. 김민준이 계좌를 검토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으며 가족을 불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준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숫자를 검토하는 것은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라고 말했다. 최지혜는 입술을 꽉 다물고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듯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분명했다. 그녀는 말없이 박수진을 지목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이준호가 여러 서류철을 들고 도착했다. 서재는 일종의 신문실로 변했다. 김민주는 박수진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지혜는 그것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거래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시적 투자, 선지급, 놓칠 수 없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설명에는 빈틈이 있었다. 김민주는 정확한 날짜, 공급업체 이름, 서명된 계약서 등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준호는 예상보다 더 많이 주저했다. 박수진은 침묵하며 지켜보았지만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순간 김민주는 매달 반복되는 특정 송금의 증빙 자료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준호는 서류들 사이를 뒤적이다가 지금은 없으니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그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변했다. 더 이상 지친 남자의 시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의 시선이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최지혜는 복도에서 박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김민준의 머리에 의심을 심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강하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저 자신의 유일한 관심은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혜는 몸을 조금 숙여 그녀에게 다가가 큰 사업에서는 일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고는 떠났다. 그 경고는 박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 김민주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했다. 그는 회사 본사에 가고 싶어 했다. 김유진은 그 결정에 놀랐다. 오빠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박수진은 그가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이동은 조용했다. 건물에 도착하자 여러 직원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초조해 보였고 다른 일부는 평범한 척했다. 김민주는 회의실로 바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계사들과 이야기하고 이준호를 맹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점차 더 많은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풀려진 청구서,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불된 서비스, 그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 체결된 계약,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박수진이 거의 우연히 처음 보았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조각과 같았다. 최지혜는 이미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개입하려 했지만 김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이전처럼 신뢰하며 듣지 않았다. 박수진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옆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날임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민주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결단력이었다. 그는 박수진에게 다음 날부터 연초부터의 모든 디지털 파일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것을 직접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작별 인사를 할 때 김민주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차가움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다.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박수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승리도 축하도 아니었다. 그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나 긴장으로 가득 찬 이 집 한가운데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오래 버티리라 기대하지 않던 간병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닫아두고 싶었던 문을 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잘못 놓인 숫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사무실 방문 후 며칠은 힘들었다. 김민주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파일을 검토하고 숫자를 비교하고 전에는 생각 없이 위임했던 전화들을 직접 했다. 박수진은 그가 더 집중했지만 동시에 더 긴장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압박감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쉬는 것을 거부했다. 김유진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분노에 갇혀있던 동안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반면 최지혜는 집에 덜 나타났지만 나타날 때면 그녀의 미소는 더욱 부자연스러웠다. 분위기는 팽팽했다. 어느 날 오후 박수진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김민준의 호흡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곤한 듯 가벼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그저 약간의 두통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계속 책을 읽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수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호흡은 빠르고 불규칙해졌다. 김민주는 마치 무언가가 그의 안을 압박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가슴을 쥐었다. 박수진은 뱃속에서 두려움이 치솟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즉시 주치의에게 전화했고 김민준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는 괜찮다고 과장하지 말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그가 소파에 기대어 눕는 것을 도왔다.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다리를 약간 올리고 그가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몇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유진은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오빠가 저렇게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 의사는 얼마 후 도착하여 김민준을 빠르게 진찰했다. 극심한 피로와 결합된 심한 불안 발작 같았지만 더 심각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거리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를 태우는 동안 김민준은 박수진을 시선으로 찾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보이던 분노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진짜 두려움이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각한 심장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는 속도를 늦추고 잠을 더 잘 자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민주는 침묵하며 들었다. 논쟁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특이한 일이었다. 박수진은 김유진이 의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대기실에 머물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이강우를 잃고 너무나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았을 자신을 생각했다. 김민준이 취약한 모습을 보니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까다로운 남자 뒤에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를 관찰실로 옮겼을 때 박수진은 천천히 들어갔다. 김민주는 더 차분해져 있었고 몇몇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비꼬는 말이 없었다. 그는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입장에서라면 누구라도 지쳤을 것이라고,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사고 이후로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회사 문제. 그는 결코 멈출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고백은 길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솔직했다. 박수진은 그에게 긴 연설을 하지 않고 그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를 덜 유능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김유진은 몇 시간 쉬기 위해 집으로 가야 했고 박수진은 그와 함께 있겠다고 자원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의 엄격한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새벽에 김민주는 악몽 때문에 불안해하며 깨어났다. 그의 호흡이 다시 빨라졌다. 박수진은 생각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에게 병원에 있다고,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점차 그는 진정했다. 즉시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무언가를 표시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그가 속도를 늦춘다는 조건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집으로 가는 길의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색적이었다. 도착하자 김민주는 그날의 회의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논쟁 없이 쉬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방에 누워 박수진이 베개를 정리해 그가 더 편안하게 있도록 하는 동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나가기 전에 그가 그녀를 불렀다. 침착함을 잃지 않아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가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더 나빴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수진은 살짝 웃으며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의료 위기는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다. 문제나 최지혜와의 긴장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장벽을 허물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직원으로만 보지 않았다. 통제 불능 상황에서 그녀가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수진은 병원 침대에 취약하게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 그 까다로운 성격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과 분노를 말없이 짊어지고 있던 남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병원에서의 위기 이후 김민준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2년간 그가 쌓아 올린 벽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을 좀 더 자기 시작했고 의사가 권장하는 일정을 받아들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다. 박수진은 그가 이제 사소한 일에도 같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때로는 더 기꺼이 이야기하려는 듯 보였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은 흐리고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김민주는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그를 도와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아무 말 없이 몇 분이 흘렀다. 갑자기 김민준이 그녀를 보지 않고 말을 꺼냈다. 사고가 나던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수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술을 몇 잔 마셨을 뿐만 아니라 이준호와의 논쟁 때문에 정신이 산만했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큰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준호는 그것이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민주는 그 대화를 다른 날로 미루기로 했지만 그 주제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운전 중에 김유진이 전화했을 때 그는 이미 화가 나 있었다.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트럭의 불빛을 너무 늦게 보았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충돌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더 낮게 들렸다. 박수진은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김민주는 몇 달 동안 그 전화 때문에 김유진을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전화를 받은 결정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한 사고가 단순히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영향을 미쳤는지 가끔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 마지막 문장은 박수진을 긴장시켰다. 그는 공식 감정서가 비와 과속에 대해 언급했지만 결코 맞아떨어지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고 며칠 전 트럭 브레이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후 트럭은 산산조각 났고 아무도 다시 검사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가 수술 중인 동안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김민주는 그 당시에는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애쓰느라 어떤 것에도 의문을 제기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회사에서 발견된 불규칙성 때문에 그 기억들이 강하게 되살아났다. 박수진은 오싹함을 느꼈다. 그것이 실제 의심인지 아니면 단지 설명할 것을 찾는 마음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전에 그것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했는지 물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편집증처럼 들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처럼 보일 때 아무도 이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을 의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박수진은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다. 질문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본 후 비웃음이 아닌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녀를 겨우 알았을 뿐인데도 자신을 미치거나 약하다고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 언급은 둘 사이에 떠돌았다. 낭만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때 김유진이 정원으로 나왔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최지혜가 김민준과 상의 없이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도 자신의 승인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유진은 말하기 전에 주저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준호와 최지혜가 회사를 자신들의 것인 양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대화에서 자신을 자주 배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민주는 침묵했다. 정원을 바라보고 여동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서재에서 김민주는 박수진에게 사고 당시 트럭 보험 파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싶었다. 그녀가 잊힌 서랍에 보관된 실제 서류처를 찾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충돌 당일 브레이크 페달이 1초 늦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어쩌면 그저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보험 서류를 찾아 그에게 건넸다. 김민주는 모든 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기술 보고서, 차량 사진, 진술서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상세한 정비 보고서가 빠져 있었다.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작성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서류들 사이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부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시켰다. 증거는 아니었지만 빠진 조각이었다. 박수진은 그의 시선이 분노에 찬 것이 아니라 결연하게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할 생각인지 물었다. 김민주는 먼저 그 보고서가 존재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왜 서류철에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난이나 범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저 답을 찾겠다고 했다. 그날 밤 박수진이 떠나기 전에 김민주는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2년 동안 자신의 실수로 삶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살았다고,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판단하지 않고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박수진은 가장 어려운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할 용기라고 대답했다. 그는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간병인 이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집이 다시 고요해지는 동안
사고에 대한 그 고백은 저장된 기억이기를 멈추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심의 시작이 되었다. 김민준이 사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한 날부터 최지혜는 박수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나 예의를 가장한 발언이 아니었다. 이제는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박수진을 위협으로 보았고 박수진은 복도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리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입구의 경비원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서재에 들어섰을 때 김민주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최지혜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수진이 문에 나타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고 이전의 가식적인 달콤함은 없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 몇 장이 사라졌는데 이 집에서 새로 온 사람은 박수진 뿐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서류냐고 물었다. 최지혜는 최근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이며 김민준이 전날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다른 누구도 서재에 들어오지 않았다.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난은 명확했다. 박수진은 즉시 부인했다. 그녀는 요청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지혜는 팔짱을 끼고 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 순간 김민준이 서재로 들어왔고 즉시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최지혜는 박수진이 말하기도 전에 말을 가로챘다. 서류가 없어졌고 책임상 누가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말하는 동안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정확히 어떤 서류냐고 물었다. 최지혜는 계약서들을 언급했다. 김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전날 밤 다른 디지털 폴더로 옮겼다고 말했다. 침묵은 무거웠다. 최지혜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비난은 이미 던져졌다. 박수진은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 때문이었다. 김민준은 최지혜를 친절하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누군가를 지목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서재를 나섰다. 둘만 남았을 때 김민준은 박수진을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솔직하게 만약 상황이 불편하다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불편하다고 고백했지만 일 때문이 아니라 최지혜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부당한 비난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압박이 자신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날 오후 상황은 악화되었다. 최지혜는 이준호와 함께 돌아와 김민준과의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다. 그들은 박수진의 존재가 주의 산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는 그녀가 온 이후 김민준이 더 불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회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최지혜는 더 나아갔다. 박수진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의심을 심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그것은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박수진은 서재로 불려 들어갔을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두려워 모두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선이며 즉시 떠나면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지혜는 그 침묵을 이용하여 생각을 강화했다. 이 집은 평화가 필요하며 의심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항상 투명했고 해고하고 싶으면 받아들이겠지만 거짓 비난 아래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민준은 논쟁을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자신의 집에서 누가 일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준호와 최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수진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침묵은 무거웠다. 최지혜는 반박하려 했지만 김민준은 그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준호는 입술을 꽉 다물고 논쟁이 더 커지기 전에 최지혜의 팔을 잡고 서재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박수진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김민준은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그녀를 그런 상황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더 이상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원치 않았던 싸움 한가운데 있었다. 그날 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경비원이 다시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지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김민준이 그녀를 변호했지만 그것은 긴장감만 더 키울 뿐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박수진은 자신의 아이들과 걸려있는 것을 생각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떠나면 분명히 잘못된 상황 한가운데 김민준을 혼자 남겨둘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 일을 수락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남아있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임을 이해했다. 김민준이 박수진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회의 이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언뜻 보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느껴졌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더 조용히 이야기했다. 최지혜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서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올 때면 박수진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직접적이었고 거부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김민준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다. 그날 아침 그는 지난 2년간 체결된 모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하나씩 검토하고 싶었다. 박수진은 그 어느 때보다 책상을 정리했다. 날짜별, 투자 유형별, 관련 회사별로 서류를 분류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지만 그것은 처음 몇 주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이제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검토하는 동안 김민준은 그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강한 진정제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날짜에 그의 디지털 서명으로 승인된 일련의 결제들이었다. 그는 화면을 여러 번 바라보며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즉시 김유진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 날짜에 그가 거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것은 분명한 경보를 울렸다. 박수진은 뱃속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가벼운 의심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무언가였다. 김민준은 시스템 부서에 전화하여 그 승인이 어떤 기기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후 답변이 도착했다. 그 작업은 그의 집이나 병원이 아닌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김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무것도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 침착함은 어떤 구함보다 더 불안했다. 그날 오후 최지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계산적인 어조였다. 그녀는 디지털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어쩌면 기술적인 오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그녀가 말하게 두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그녀에게 승인 중 하나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최지혜는 대답하기 전에 아주 잠시 주저하다가 이준호와 재무팀이라고 말했다. 김민준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최지혜는 그를 단념시키려 했다. 그것이 파트너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민준은 더 이상 물러설 의사가 없었다. 최지혜가 필요한 것보다 더 세게 문을 닫고 나간 후 박수진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김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날 그녀가 파일을 검토하라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조사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것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존경심과 뭔가 더 부드러운 것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하는 동안 김민준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 그녀는 놀랐다. 박수진은 몇 초 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조차 몰랐다고 분노, 죄책감,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일 그녀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이 없어도 움직이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은 그렇게 바라보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교훈이 아니라 단순한 진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감사의 첫 예비 보고서가 도착했다. 여러 거래에서 중요한 불규칙성을 확인했다. 일부 송금은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모든 줄을 주의 깊게 읽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준호를 다음날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긴장감은 집안 직원들에게까지 느껴졌다. 김유진은 초조해했다. 자신의 남편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박수진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제 막 시작된 폭풍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김민준이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울 때 그는 그녀가 나가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이준호와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를 신뢰하며 증거 없이 다시 그녀를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긴 말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나섰다. 문을 닫고 잠시 벽에 등을 기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화내지 않고는 거의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하던 남자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고 가족 간의 대립이 폭발하기 직전에 김민준이 방금 준 그 신뢰는 단순한 친절한 몸짓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감사 보고서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은 집의 무거운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다. 김민준은 아침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머릿속에서 모든 숫자를 되짚어보는 것처럼. 박수진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준호와의 회의는 몇 시간 후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물리치료사가 정시에 도착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몇 주 동안 그 세션은 짧고 긴장되었다. 김민준은 중간에 취소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치료사가 평소처럼 운동할 것인지 묻자 김민준은 더 힘든 것을 시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박수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치료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몸통을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는 운동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하면 작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김민준은 비꼬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션은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박수진은 필요한 경우 돕기 위해 옆에 서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에 힘든 노력이 역력했다. 모든 반복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치료사는 몇 주 전에 설치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던 특수 평행봉에 기대어 몇 초 동안 서보는 것을 제안했다. 김민준은 마치 개인적인 도전인 양 그 봉을 바라보았다. 박수진은 뱃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시도가 좌절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치료사와 그녀의 도움으로 김민준은 자세를 잡았다. 그의 손은 봉을 세게 잡았다. 치료사가 세까지 세웠고 지지대와 함께 김민준은 몸의 무게를 약간 들어 올렸다. 완전히 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똑바로 서 있었다. 겨우 1초, 그리고 또 1초. 그의 팔은 떨렸다. 박수진은 그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 보는 무언가를 그의 눈에서 보았다. 분노 없는 결단력이었다. 다시 앉았을 때 그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웃지도 시도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시 시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몇 번 더 시도했다.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모든 시도는 작은 진전이었다. 세션이 끝났을 때 치료사는 이렇게 계속하면 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지쳤지만 집중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정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수진은 그것을 알았다. 회사 감사, 사고에 대한 의문, 가까운 사람의 배신 가능성, 이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 돈이나 서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관한 것이기도 한 것처럼 치료 후 김민준은 박수진과 단둘이 몇 분을 요청했다. 그는 2년 동안 다시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다고, 적어도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회사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발견하는 것을 마주하려면 모든 면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박수진은 주의 깊게 들었다.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작은 진전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 이준호가 회의를 위해 도착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역력했다. 김민준은 책상 위에 감사 보고서를 놓아둔 채 서재에서 그를 맞았다. 박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가까이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대화는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직접적으로 변했다. 김민준은 불규칙성, 디지털 서명,
유령 회사들을 보여주었다. 이준호는 각 지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대답은 이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김민준이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정식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준호는 처음으로 침착함을 잃었다. 그는 김민준이 무능력해졌을 때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다. 그 무능력해졌다는 단어가 김민준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김민준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이 게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자신의 서명을 직접 승인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호는 그를 보지 않으려 했다. 회의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끝났지만 단호한 경고가 남았다. 김민준은 모든 계좌에 대한 전적인 접근 권한을 요구했고 감사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준호가 떠나자 집은 불편한 침묵에 잠겼다. 김유진은 망연자실했다. 자신의 남편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박수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모든 예상과는 달리 김민준은 치료사 없이도 아침에 했던 운동 몇 가지를 반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은 그가 봉 앞에 자리를 잡도록 도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1초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다.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차이였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다시 앉았을 때 그의 호흡은 떨렸다. 박수진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앞에 웅크렸다. 그들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서 만났다. 거창한 말은 없었고 그저 공유된 확신만이 있었다. 그는 주변의 배신뿐만 아니라 그 비오는 밤에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맞서 진정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석양이 집 창문 뒤로 지기 시작하면서 김민준은 더 이상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단계적으로 자신에게서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심지어 그 모든 단계가 아직 봉에 의존하고 겨우 돌아오기 시작한 힘에 의존하더라도 말이다. 김민준의 변화는 회사나 치료에서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박수진이 집으로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던 중 박하준과 박소미를 돌보던 이웃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생겨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발밑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누구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잠시 주저하다가 서재문을 두드렸다. 김민준은 그녀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박수진은 거의 부끄러워하며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즉시 떠나겠지만 다음 날에는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침묵하며 들었다. 그러고는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일을 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도 좋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일을 섞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다고 말하려 했지만 김민준은 고집했다. 집이 충분히 크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그녀가 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마치 그녀의 삶이 끊임없는 경주인 것처럼. 그날 밤 박하준과 박소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집 대문을 넘어섰다. 9살 박하준은 용감하게 보이려 애썼다. 6살 박소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김민준은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휠체어에 앉아 평소보다 더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긴장한 채 어떤 불편한 말이라도 나올까봐 준비했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김민준은 그들의 이름을 묻고 집 뒤에 거대한 정원을 가리켰다. 어른 없이 수영장 근처에서 뛰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놀아도 좋다고 말했다. 박하준은 마치 개인 공원인 양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박소미는 마침내 손을 놓고 잔디밭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방식으로 집을 채웠다. 김민준은 테라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다. 마치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박하준이 공을 들고 다가와 축구를 할 줄 아는지 묻자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김민준은 짧게 웃으며 예전에는 꽤 못했다고 말했다. 박하준은 앉아서 골키퍼를 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박수진은 김민준이 기분 나빠할까봐 숨을 참았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그들은 화분으로 임시 골대를 만들어 마주섰다. 박하준은 부드럽게 공을 찾고 김민준은 손으로 공을 막으려 했다.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실제였다. 박소미는 나중에 합류하여 모든 골을 결승전처럼 축하했다.
박수진은 멀리서 안도감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이 뒤섞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누구의 원래 계획에도 없던 것 같았다. 나중에 아이들이 부엌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김민주는 박수진에게 남편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대답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우는 정비사였고 늘 자신의 정비소를 여는 것을 꿈꾸었다고 말했다. 그를 죽게 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한적한 국도에서의 충돌이었다. 김민주는 주의 깊게 들었다. 무분별한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삶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가득 찬 채 둘 사이에 떠돌았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을 때 박수진은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김민주는 손님방 중 한 곳에서 머물라고 제안했다. 늦었고 밤에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박수진은 복도로 나와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김민준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가가 그들에게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목소리들로 집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더 활기차다고 대답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떤지 잊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수진은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극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솔직했다. 다음 날 아침, 박하준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김민준을 발견했다. 두려움 없이 회사에 대해, 큰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인내심을 가지고 간단한 것들을 설명하며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박수진은 문 밖에서 몇 주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김민준은 그녀에게 더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져온 세상에도 개방적이었다. 그 동거 생활은 가끔 반복되기 시작했다. 항상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워질 만큼 충분히 자주. 아이들은 그를 휠체어에 앉은 진지한 아저씨로 보는 것을 멈추고 비록 짧더라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과 맞추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과장된 변화는 아니었다. 여전히 긴장된 순간들도 있었다. 여전히 감사와 이준호와의 대립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박하준과 박소미의 존재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을 열어주었고 박수진은 그가 조금 더 미소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그는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려운 가족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박하준은 듣고 자신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간단한 대화는 어른들 중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분명히 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갇혀 지내는 것에 체념한 남자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사고 이후를 상상하기 시작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림 속에서 박수진의 가족은 더 이상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장면의 일부였다. 박하준과 박소미가 집에 있는 것이 점점 더 잦아졌고 최지혜는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거실이나 정원에서 마주칠 때면 숨기려 했지만 그녀의 불편함은 분명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김민준이 한창 집중적인 재활 치료 중일 때였다. 몇 주 동안 운동 강도가 높아졌다. 이제는 단순히 봉에 짧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특수 지지대를 이용한 다리 근력 운동과 더 까다로운 균형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집중했고 땀을 흘렸으며 평소보다 몇 초 더 버티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박수진은 옆에서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며 균형을 잃으면 그를 지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는 큰 소리로 숫자를 세었다. 3초, 4초, 5초. 그때까지 그의 가장 좋은 시도였다. 그가 지쳤지만 만족하며 다시 앉았을 때 최지혜가 문에서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진심 어린 박수가 아니라 조롱을 가장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존경스럽지만 어쩌면 의사들이 이미 가능성이 낮다고 여겼던 것을 너무 무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민주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션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최지혜는 그저 그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그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박수진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몇 분 후 서재에서는 최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어조는 알 수 있었다. 위험, 안정성, 책임감 있는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설 때 박수진을 보지 않고 지나쳤지만
완벽한 가족놀이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그 문장은 박수진의 마음에 박혔다. 다음 날 모든 경보를 울리는 일이 일어났다. 물리치료사가 세션을 취소한다고 전화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떤 새로운 권고도 받지 못했다. 그는 즉시 의사에게 전화했다. 의사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랬을까? 치료사가 그 전화가 회사 사무실에서 행정 승인과 함께 왔다고 언급했을 때 답은 저절로 나왔다. 이준호가 일하고 최지혜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무실이었다. 김민주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나왔고 그는 전화한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준호가 일하고 최지혜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무실과 같은 곳이었다. 박수진은 그가 전화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준호는 겉으로는 놀란 듯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김민준이 최근 겪었던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했을 뿐이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아무도 자신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작별 인사 없이 전화를 끊었다. 집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최지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미소 없이 김민주는 그녀가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치료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는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그의 복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다. 그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걷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문장이 폭발의 도화선이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현실은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며 시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대답했다. 최지혜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그녀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를 내뱉었다. 그는 그가 너무 많이 회복하면 많은 결정이 다시 바뀔 것이라고. 회사는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고백은 아마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명확했다. 살짝 열린 문에서 듣고 있던 박수진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통제 문제였다. 김민준이 육체적, 정신적 힘을 되찾으면 권력은 완전히 그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지혜는 자신이 한 말을 완화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준은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 치료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최지혜가 떠나자 집은 짙은 침묵에 잠겼다. 김민준은 거칠게 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육체적 노력 때문이 아니라 공개적인 배신 때문이었다. 박수진은 천천히 서재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까이 다가가 휠체어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김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는 그들이 재정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약하게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 약하게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결정에 있어서도 약하게. 박수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가고 있다고,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날 밤 김민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즉시 의료진을 교체하고 중간자 없이 직접 자신이 선택한 팀으로 바꿨다. 또한 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결정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유진은 남편과 오빠 사이에 끼어 망연자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다음 날 치료는 더욱 강렬하게 재개되었다. 김민주는 강박에 가까운 결단력으로 훈련했지만 이번에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무언가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박수진은 모든 시도에서 그의 곁에 있었다. 그가 지지대 없이 8초 동안 완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정은 조용했지만 실제였다. 고함이나 과장된 박수 갈채는 없었다. 그저 둘 사이의 시선만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그를 막으려 해도 그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최지혜가 멀리서 지켜보며 그 회복을 막으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는 동안 그 싸움은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공개적인 싸움이었고 아무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김민준이 최지혜를 자신의 치료를 취소하려 한 것에 대해 추궁한 후 긴장감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직접적이었다. 시선, 침묵, 회사의 회의들.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권력 이동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박수진은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이 본사에서 가져온 오래된 실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던 중 그녀는
다른 서류들처럼 분류되지 않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김민주는 그녀에게 그것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 보험 보고서,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몇몇 개인 서류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투명 테이프로 열었다가 다시 닫은 듯한 봉투가 있었다.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전에 그 봉투를 본 기억이 없었다. 박수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트럭 보험의 예비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그들이 이미 검토했던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더 기술적인 이전 보고서였다. 김민주는 침묵하며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은 변했다. 그 보고서에는 충돌 전에 브레이크 시스템에 유압 결함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비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고 몇 주 전 이준호가 지인이 운영하는 요금이 더 저렴한 새 정비소에 트럭을 맡기라고 추천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동의했다.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박수진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세부 사항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났는지 물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보험사에 제출된 공식 문서에는 기상 조건과 과속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었다. 기계적 결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것은 누군가 예비 보고서에 접근하여 그 부분이 사건 종결 시점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정했음을 의미했다.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였다. 김민주는 즉시 보험사에 전화하여 그 문서가 당시 가족이 지정한 법률 대리인에게 완전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은 명확했다. 예비 보고서는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이 지정한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그 법률 대리인은 이준호였다. 이어진 침묵은 길었다. 아직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불안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수진은 며칠 동안 생각했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지혜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장애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피하는 대신 직접적이지만 침착하게 맞서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박수진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최지혜는 놀라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닫힌 사무실 안에서 분위기는 즉시 긴장되었다. 박수진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왜 김민준의 치료를 막으려 했는지, 왜 그의 실제 동의 없이 행정적 결정이 내려졌는지 물었다. 최지혜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알바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박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고의 예비 보고서, 브레이크 결함,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이 최종 보고서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최지혜는 잠시 동안 표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했다. 그러고는 자신을 다시 추스르려 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찾고 있다고, 사고는 사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이론을 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고 그것을 보았다. 그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김민주는 그녀가 대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들었다.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미 짐작했던 것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는 차량 정비가 조작되고 보고서가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돈이나 권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도 때문이라고. 김유진은 회의에 소집되었다. 처음에는 이준호가 자신의 시동생의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숨겼을 것이라고는 믿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김민준이 예비 보고서를 보여주고 최종 문서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녀는 김민준이 수술 중인 동안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 이준호가 고집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당시에는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제 그 신뢰는 취약해 보였다. 밤은 명확한 결정과 함께 끝났다. 김민주는 사고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다. 또한 재정 감사를 확대하여 이득을 본 회사들과 차량 정비를 수행한 정비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포함할 것이다. 박수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자리에서 지켜보았지만 급여를 받기 위한 일로 시작된 것이 2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중심이 되었음을 이해했다. 그날 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김민주는 다른 단호함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의심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의 삶은 단순한 실수나 그날 밤의 비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생각은 가혹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불붙였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되찾거나 다시 걷는 것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한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이 다시 집을 채우는 동안 그 느낌은 분명했다. 그들이 파헤치고 있는 그 폭로는 회사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산산조각 낼 터였다. 사고와 재정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그날 아침 다른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다. 그것은 서류나 긴장된 회의와는 관련이 없었다. 김민준의 몸과 그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관련이 있었다. 새로운 의료팀은 치료를 조정했다. 이제는 단순히 근력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다리의 협응력과 작은 추진력도 훈련했다. 박수진은 늘 그랬듯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단순히 결단력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치료사는 더 힘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걸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더 적은 지지대로 서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행봉을 설치하고 무릎 지지대를 조정했다. 김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박하준과 박소민은 김유진과 함께 정원에 있었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 박수진은 그가 실패할 경우 지탱할 준비를 하고 옆에 자리를 잡았다.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하나, 둘. 김민준은 팔로 밀었지만 이번에는 그 추진력이 팔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다리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이 약간 반응했다. 그는 일어섰다.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똑바로 서 있었다. 치료사는 그를 놓지 않고 지지대를 조정했다. 김민준은 떨렸다. 모든 근육에서 노력이 느껴졌다. 박수진은 심장이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다. 3초, 4초, 5초. 이번에는 즉시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버텼다. 그의 발은 실제 압력으로 바닥에 닿았다. 8초, 10초. 치료사는 도움을 받아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말했다. 김민준은 주저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오른쪽 발을 몇 센티미터 앞으로 옮겼다. 최소한의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치료사는 왼쪽 발이 따라오려 하는 동안 그의 무게를 지탱했다. 깨끗하거나 우아한 발걸음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발걸음이었다. 그가 다시 앉았을 때 침묵이 방을 채웠다. 박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울지 않았다. 김민준은 마라톤을 한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즉시 웃지 않았다. 자신의 다리를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양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박수진을 올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에는 결코 없던 무언가가 있었다. 진짜 희망이었다. 환상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언가였다. 치료사는 그 진전이 몇 주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완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예상보다 더 잘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민준은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션이 끝났을 때 그는 박수진과 단둘이 몇 분을 요청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갔다. 그는 먼저 2년 동안 다시는 발밑의 땅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다고, 모든 실패한 시도가 자신을 더 깊이 가라앉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켰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삶 전체가 충돌 순간에 멈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가 나아가고 있었다. 박수진은 그 발걸음은 그의 것이며 아무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치료를 막으려 할 때 그녀가 치료를 계속하라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박하준이 서재로 달려와 잠시 놀 수 있는지 묻자 김민준은 그를 불렀고 가까이 오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도움으로 비록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아들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박하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박소민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김민준은 지지대 없이 하지만 눈에 띄게 또 한 걸음 짧게 내딛었다. 아이들은 그 순간의 엄청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하준은 놀라운 마술을 본 것처럼 미소 지었다. 박소민은 생각 없이 박수를 쳤다. 박수진은 한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 장면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의식이나 공개 발표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무언가였다. 나중에 김유진이 도착하여 오빠가 몇 초 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불신에서 순식간에 자부심으로 변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축하할 일만은 아니었다. 집에서는 그런 진전이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었다. 이준호는 김민준의 신체적 진전 소식을 들었을 때 표정을 숨기려 했다. 반면 최지혜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김민준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를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집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김민준은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계속 밀어줄 필요가 없었다. 보행 보조기와 가벼운 지지대만으로 그는 몇 달 전 사고에 대한 의심을 고백했던 큰 나무까지 길의 일부를 걸을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박수진은 그의 옆에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2년 동안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이동성, 신뢰, 통제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이 자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자신을 재건하도록 강요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보행 보조기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시선을 올렸다. 그녀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전히 서재에 갇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중요성을 낮추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법적 절차나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장된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이디어로. 김민준은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박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들으며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늘 그렇듯이 빛났지만 이 집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김민준은 더 이상 도움을 거부하고 사소한 일에도 소리 지르던 괴팍한 남자가 아니었다. 또한 배신의 희생자만도 아니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느낌은 분명했다. 통제권이 그의 손으로 돌아왔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단호함 때문이었다. 이준호에 대한 법적 절차는 확고히 진행되었고 회사는 김민준이 수립한 새로운 구조하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몇 달 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끊임없는 긴장감이나 복도에서 숨겨진 시선은 없었다. 이제는 웃음소리,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 그리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대화가 있었다. 김민준은 이제 가벼운 지지대만으로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집 안에서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갈 때만 지팡이를 짚었다. 모든 발걸음은 여전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 절박한 싸움이 아니라 꾸준한 진전이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좋은 치료 세션 후 김민준은 박수진과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서재나 거실이 아니었다. 그는 지팡이 외에 직접적인 도움 없이 천천히 걸어서 정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박하준과 박소민은 김유진과 함께 수영장에 있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공기는 가볍게 느껴졌다. 김민준은 수많은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나무 앞에 멈춰섰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초조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지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을 때 자신은 분노로 가득 차고 불신하며 닫혀있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말로 그녀를 떠나게 하려고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았다. 동정심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남았다. 박수진은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들었다. 그는 계속했다. 그녀가 다리 근력을 회복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명료함을 되찾도록 도왔다고. 그녀 덕분에 사고의 진실과 배신을 다시 좌절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단어를 찾는 듯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간병인으로서만이 아니기를 원한다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일시적인 지지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박수진은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과장된 장면도 음악도 무릎을 꿇는 일도 없었다. 단순하고 명확한 제안이었다. 김민준은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아직 배우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녀 옆에서 걷고 싶다고 말했다. 박수진은 깊이 숨을 쉬었다. 아이들을, 그곳에서 보낸 몇 달을, 처음 가졌던 의심을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는지 생각했다. 즉시 대답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그 집에 온 이후 변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생존하고 빚을 갚는 것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더 큰 무언가,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리 지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눈물 없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진심 어린 미소로. 다음 며칠은 조용했지만 행복했다. 즉시 공개 발표를 하지 않았다. 먼저 박하준과 박소미와 이야기했다. 김민주는 거실에 그들과 함께 앉았다. 엄마와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하준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영원히 이사 올 것이냐고 물었다. 김민주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이미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러면 그가 자신의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김유진이 다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둘을 모두 안아주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후에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호화롭거나 언론으로 가득 찬 행사가 아니었다. 김민주는 친밀한 것을 고집했다. 그토록 많은 어려운 대화의 증인이었던 같은 나무 아래 집 정원에서 열렸다. 가까운 직원들,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몇몇 진정한 친구들이 참석했다. 화려함은 없었고 진실이 있었다. 김민주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느리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식장으로 걸어갔다. 그날 휠체어는 필요 없었다. 박수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그 모든 여정이 그 순간을 위해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약은 간단했다. 비극이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정에 대해, 남아있는 것에 대해, 길이 항상 곧지 않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하준과 박소미는 작은 꽃을 들고 앞에 서 있었다. 판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폭죽은 없었다. 진심 어린 박수와 과장할 필요 없는 미소만이 있었다. 그날 밤 집은 크거나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가득 찼다. 몇 달 후 박수진이 임신하면서 가족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 소식은 엄격한 계획 없이 찾아왔지만 조용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때 자신의 삶이 영원히 멈췄다고 생각했던 김민주는 이제 점점 더 확실한 발걸음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 아기의 탄생은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었다. 어려움 속에서 형성된 가족에게 건강한 아기가 찾아왔다. 김민주는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았을 때 휠체어나 배신, 사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했다.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었다. 이제는 가족 저녁 식사, 학교 숙제, 주말을 위한 간단한 계획들이 있었다. 김민주는 의무가 아닌 확신으로 재활에 계속 전념했고 그가 집안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더 이상 싸움의 상징이 아니라 연속성의 상징이었다. 삶은 사고 전과 같지 않았다. 달랐고 더 의식적이었고 더 선택된 삶이었다. 그리고 새아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우는 동안 김민주는 자신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충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가족으로 자신을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회사는 안정적이었다. 이준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집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김민주는 점점 더 잘 걸었다. 더 이상 집안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갈 때만 지팡이를 짚었다. 아기는 6개월이 되었고 웃음과 울음으로 모든 구석을 채웠다. 박하준과 박소미는 아기를 보물처럼 돌보았다. 박수진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다. 만약 누군가 밖에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마지막 조각을 간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부터 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트럭을 조작한 정비소와 관련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반 직원이 아니었다. 주요 정비사의 옛 동업자였다. 조사가 강화되면서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김민주는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다. 박수진은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더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남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브레이크 밸브를 조작하라는 지시가 정비소에 고립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불안정하게 반응하도록 빠른 검사에서는 명확한 결함이 남지 않도록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다리 위에 손을 꽉 쥐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이준호였는지 물었다. 증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준호는 단순히 지불과 정비소 추천만 관리했지만 기술적인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 즉 한 여자였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공기가 더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증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만 그가 이름을 말했을 때 세상은 멈추는 듯했다. 최지혜였다. 증인은 그녀가 작업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트럭 주인이 더 이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회사 통제권의 전환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있는 결함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민주는 완전히 침묵했다. 모든 과정 동안 이준호가 주요 초점이었다. 그는 지부를 관리하고 정보를 숨겼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사고를 원했다는 증거는 결코 없었다. 이제 이야기는 다른 형태를 띠었다. 최지혜는 치료를 막거나 재정을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를 약하게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이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박수진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시선, 해고하려는 시도, 의료적 간섭,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변호사는 그 증언과 연결된 재정 기록으로 사건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사기나 과실이 아니라 피해를 입히려는 공모였다. 김민주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진실을 위해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유진에게는 몇 시간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다. 그 반응은 엄청났다. 자신의 남편이 재정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신뢰했던 가장 친한 친구, 그 여자가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작을 계획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충격이었다. 최지혜는 며칠 후 정식 진술을 위해 체포되었다. 언론은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고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시도에서도 살아남은 기업가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민주는 마침내 짧은 인터뷰에 동의했다. 증오심으로 말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드러나고 그의 회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것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박수진과 함께 정원을 걸었다. 지팡이는 짚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모든 것의 증인이었던 나무 앞에 멈춰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 비오는 밤에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확신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만약 최지혜가 자신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면 아마도 그는 결코 죄책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는 박수진의 도착이었다. 필요 때문에 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확신 때문에 남았던 여자였다. 김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말을 했다.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쩌면 그는 여전히 숫자에 집착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박수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기업가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는 진정한 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를 둘러싼 가족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박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집안에서 박하주는 김유진의 감독 아래 아기를 안고 뛰어다녔다. 박소민은 크게 웃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서류 속에 숨겨진 비밀이나 그림자 속에서 내려진 결정 없이 김민주는 지지대 없이 두려움 없이 정원을 몇 걸음 더 걸었다. 모든 발걸음은 확고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진실은 누가 그를 방해하려 했는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몰락을 계획할지라도 당신이 어떻게 일어서기로 결정하는지는 항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